일생과 성공투자 로드맵. 이 강의에서는 일생 동안의 연령대별로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일생 동안 총 소득이 15억 원 정도의 사람은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생애 계획에 따른 재정 계획이 나와야 각각의 자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투자 계획과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선택과 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늘리고 세금은 최대한 줄일 수 있다. 2025년 12월 행복한 금융투자. 일생과 성공투자 로드맵. 생애 재정계획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소득과 자산의 상황에 따라서 일생 동안의 지출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 주요 소득 이벤트, 가족 지원, 공공 지원, 취업, 사업, 결혼, 증여, 상속, 퇴직연금의 수령, 국민연금의 수령, 기초연금의 수령. 주요 지출 이벤트, 주거마련 전월세, 주거마련 자기주택, 결혼, 자녀 학비, 자녀 지원, 자동차 구입, 질병과 사고, 세금. 주로 소득과 자산에 맞춰서 생활한다. 미래의 소득은 불확실하고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본인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도 미래의 소득은 달라진다.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르지만 보통은 근로사업 소득이 80%, 이전 소득이 12%, 금융투자 소득이 8%쯤 차지한다. 소득과 자산이 부족할수록 공공지원과 가족지원 등의 이전 소득의 비중이 늘어난다.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진다. 돈의 중요성이나 소비의 만족도는 필수적인 돈일수록 남아도는 돈에 비해서 커진다. 소비와 지출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시기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소비 효용을 높이는 길이다. 절세의 기본은 소득이 길고 균일한 것에 가깝게 들어오도록 소득의 일부를 이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30년 소득이 5년 내로 일어나면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을 매우 많이 내게 된다. 소득이 60에서 80년간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될 수도 있다. 노후생활 자금의 조달은 노후에 일정 정도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과 금융투자 자산과 같이 분할하기 쉬운 자산을 분할해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과정. 이 강의에서는 보통의 소득, 자산, 소비의 기준은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1인 기준이다. 가구는 별도로 고려한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아래는 실질가치 기준의 금액이므로 이후의 수입이나 지출은 시간의 경과만큼 명목은 증가할 것이다. 임금도 물가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주거비도 물가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투자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일단 생애 계획을 한다. 투자자에 따라서 수익률은 매우 다양하고 긴 시간은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이 같은 것으로 보고 계획해도 높은 수익률에 따른 계획의 재조정은 어렵지 않다. 사람에 따라서 수명은 다르지만 이미 생존하고 있고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을 준비할 사람이면 수명은 90살이라고 보자. 1. 재정계획에서 중요한 부분. 소득과 순자산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 소득과 자산을 인생의 각 시기별로 나누는 계획이 중요하다.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 이 강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정리. 생애소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총 소득의 실질 가치를 얘기한다. 1인당 생애소득은 대략 15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명목 금액. 화폐 단위로 표시된 그때의 금액. 실질 금액. 돈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물가를 감안한 금액. 기준연도의 돈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이 강의에서는 2025년이 기준이다. 과세 대상.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 대상을 말한다.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도 있다. 비과세. 세법상 일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이연. 소득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연할 수 있는 대상이 꽤 많다. 주식, 장기채권, 금융상품으로는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저축, ISA, TDF, ETF, TR 등 국민연금 지급연기 등은 소득을 연기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로소득은 연기할 수 없다. 사업소득은 일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 때문에 사업소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늦게 받는 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분류과세. 매년 다른 소득과는 따로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있다. 과세이연. 소득은 발생했지만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ISA,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의 계좌 안에서 일어난 소득에 관해서는 대부분 과세이연이 된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펀드나 ETF의 이자, 배당, 분배금에 관해서는 외국에서 원천 징수한다. 손익통산. 일정 기간 손익통상에 해당하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ISA나 개인연금은 손익통산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런데 증권사 위탁계좌의 해외투자 손익통산은 당해년도만 적용한다. 과세표준. 과세 대상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된다. 세액 산출 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은 165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4,400만 원 미만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 일생에 있어서 연령별 소득과 자산의 추이.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현재 자신의 자산소득과 소득 예상을 참조하여 계획을 하면 된다.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중후반에 3억 원 이상의 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수준 이하는 너무 무리하게 저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부모가 장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거를 제외하고 60살 이후에 쓸 자금으로 2억 원 정도까지는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적어도 4억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한다. 비고 다음 드림의 연한 주황색 바탕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이 연령대에 따라 변해가는 추이이다. 위의 표는 연령별 소득의 추이이다. 20대에 취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30대의 소득이 증가하고 40대와 50대의 소득이 보통 가장 높은 수준인 월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된다. 50대부터는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65세부터는 대부분 은퇴한다. 아래의 표는 연령별 자산의 추이이다. 20대는 주로 자기가 번 돈과 지원을 받는 돈까지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한다.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자산이 증가하지만 소득이 지출에 비해 적은 사람들은 크게 자산이 증가하지 않는다. 60대부터 금융자산을 주로 감소시켜서 생활비에 쓰는 사람이 많으므로 자산은 감소한다.
4. 주요 지출의 종류와 연령대별 지출. 주석. 기혼과 미혼의 경우가 다르고 가구 기준과 1인 기준이 다르다. 여기서는 1인 기준과 혼인한 경우에는 내 수입에서 내가 부담할 각종 비용을 예를 든 것이다. 주택 마련과 주택담보대출은 만 60살이 되기 전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았다. 주요 지출의 종류. 가, 주거와 주거관리비. 나, 필수 생계비, 가장 최우선 배정 순위. 다, 저축과 투자. 라, 필수 생계비 외의 생활비. 마, 자기개발 투자, 사교, 여가, 취미, 오락. 20대. 만 14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월 2만원 가입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대출이자를 감면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부모가 챙겨줘야 한다. 가족의 집에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와 필수 생계비가 적게 든다. 이 부분을 주거준비를 위한 저축에 추가로 적립한다. 20대는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 약 1,5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독립하여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축의 여유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부모님 집에서 대학을 장학금으로 다니는 경우에는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30대. 독립한 경우에는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월세,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미혼인 경우에는 필수 생계비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결혼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40대. 전월세에서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과정과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필수 생계비도 최우선이므로 많은 저축과 투자는 하기 어렵다. 50대. 자녀가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 여력이 많이 발생한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50세부터는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60대. 평균적으로 60살까지 주택대출금을 모두 상환한다.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소득 공백기에 사용될 수 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은퇴를 연기한다. 은퇴 후에는 저축은 중지되고 금융투자가 중요해진다. 70대 이상. 70살부터는 의료비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70대 이상의 총 의료비는 대략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하고 연간 1,5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다. 퇴직연금은 인출 수령 연수에 영향을 받지만 비교적 금액은 자유롭게 분할 인출할 수 있다. 금융자산은 남아있는 수명을 고려해서 분할해서 인출한다. ISA 계좌는 복리 효과와 절세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인출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 수준의 가정. 20대 취업자는 월 소득이 이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 취업기간이 20대 중후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적고 60대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은 낮다. 이 표의 중소기업 수준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이다. 40대, 50대의 월 500만 원 수준이다. 대기업 수준은 소득 수준 상위 10%에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40대, 50대의 월 800만 원 수준이다. 소득 상위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40대, 50대의 월 1,000만 원 수준이고 60대에도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대가가 높고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에 40년간 납입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 납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만 18세 조기에 임의가입을 1회 납부라도 하고 추후 납부, 만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가입으로 할 수 있다. 연한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한 것이 주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자금의 투입이다. 주로 주거와 저축 및 투자가 이에 해당한다. A. 중소기업 취업자 수준의 월 소득 분배, 많은 자영업자도 여기에 속한다.
20대의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하는 사람들은 저축할 여유가 꽤 많다. 20대에 독립한 경우에는 주거와 필수 생계에 돈이 많이 들어서 저축 투자할 여유가 별로 없다. 30대 기혼의 경우에는 월 소득 분배를 현명하게 해야 한다. 30대 미혼의 경우에는 저축 투자를 꽤 많이 할 수 있다. 40대 50대 기혼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축 투자를 할 수 있다. 40대 50대 미혼의 경우에는 주거와 저축 투자의 소득의 절반 이상 할 수 있다. 만 55세부터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60대의 수입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70대부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소득의 절반쯤이 되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금융자산을 분할 인출해서 충당한다. B. 대기업 취업자 수준. 중소기업의 간부나 개인사업자 중에 소득이 높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저축은 30대 미혼인 경우와 40대 50대에 많이 할 수 있다. 이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후의 생활 수준을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계획할 수 있다. 60대의 소득은 국민연금 수령을 합친 합계이고 이 시기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계획에 맞게 수령할 수 있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의 분할 인출로 조달하면 된다. 이 표의 소득 수준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50대 후반, 60대 이상에서의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수령을 적절한 규모로 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 될 것이다. C. 소득 상위 3%. 이 소득 수준에서는 20대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거나 30대부터 상당히 많은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다. 40대, 50대의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 투자, 주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소득 수준이면 소비를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노후에도 할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에는 60대에도 취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지연수령으로 70대에 월 2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D. 자산이 많은 경우. 자산은 연령별 소득 수준과 부모의 자산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자산은 결혼 전까지 부모의 지원까지 합해서 1억 원에서 1.5억 원 수준이다. 자산이 이러한 각 연령별 수준보다 많다면 그것을 남은 소득 기간에 분배해서 비교할 수 있다. 40살의 평균적인 자산이 3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이라고 하자. 1억 원이 더 많으면 60살까지 남은 기간은 20년이므로 매년 500만 원의 소득이 더 들어오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월 41만 원이다. 2.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사람의 금융자산의 평균이 2억 원인데 이 사람은 9억 원이 있다고 한다면 7억 원 나누기 1억 원 곱하기 500만 원 퍼년은 연봉 3,5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가하는 셈이어서 대기업 소득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20대, 30대의 자산이 많은 경우는 자기 주택을 일찍 마련하는데 자산의 7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결혼을 하고 소득도 많은 경우에는 자산의 80%까지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는 모르고 자산의 분산 투자 관점에서도 부동산이 자산의 70%가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2. 증여를 많이 받기 위해 일부 증여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기로 했다면 20살까지 3억 9천만 원을 증여받고 30살 결혼할 때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자산의 70%는 전세보증금 및 주택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20살까지 15억 9천만 원을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산의 50%까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이 많은 청년 세대가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30살 전까지 일찍 주택 마련이나 전세금에 자산의 70%에서 80%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가주택의 문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지나치게 일찍 무리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전국 평균의 주택이라고 해도 60세까지 대출금을 갚는 것이 보통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 자녀 이하의 가구가 늘면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도 늘어나는데 이때가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중반이 된다. 주택을 안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산을 부동산에 몰아가는 방식은 좋지 못하다. 자산 구성을 분산하는 방법으로는 연리 3.5% 금리 이하라면 장기 대출을 통해서 주택의 순자산을 줄이고 주택 외의 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가구 기준에서 부부가 60살에 8억 원의 주택과 6억 원의 금융자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제외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40대에는 8억 원의 주택은 대출금 4억 원을 통해서 하고 금융자산으로 2억 원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주택과 대출금만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자산 배분인 것이 버블경제 일본이나 부동산 폭락 중인 중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5.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이 강의는 대부분의 경우에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절반 정도에 가까운 경제활동 인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전부 자신이 준비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60살까지 준비해 나가면 된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60살까지 주거자산 4억 원과 금융자산을 3억 6천만 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60살에서 90살 미만의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수준을 준비하려면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8.1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은퇴 시기를 70살로 조정해서 5.4억 원을 준비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국민연금 지원 수령으로 월 150만 원이 준비된 경우라면 1억 8천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 6. 은퇴 목표 관리법. 현재의 자산은 남은 일생 동안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소득은 사람에 따라서 소득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때가 다르다. 은퇴한 후에는 자산을 연도별로 분할 매각해서 살거나 소득이 없는 시기에 돈이 들어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의 주소득 시기는 30에서 60살이다.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좀 더 일찍 취업하거나 좀 더 늦게 은퇴하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강의에서는 60살에 은퇴하는 것을 보고 계획을 한다. 되도록 40살까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금융자산으로 최소한 ISA 중개형 1억 원과 40대 이후의 개인연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표는 은퇴 목표에 관한 표이다. 은퇴 목표로는 주거자산 4억 원, 금융자산 3억 6천만 원을 60살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할 자금은 총 7억 6천만 원이다. 30살에 준비된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면 30년 동안 6억 1천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 40살에 3억 원이 준비되었다면 20년 동안 4억 6천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 50살에 5억 원이 준비되었다면 10년 동안 2억 6천만 원이 준비되면 된다. 60살에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한다. 비고, 이때 상속증여 예상액만큼 적게 준비할 수 있다. 60살까지 주거자산과 금융자산의 합이 7.6억 원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은퇴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자산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다. 물가 상승률과 목표 금액 명목. 실질 금액은 기준연도의 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한 금액, 명목 금액과 비교한 그래프. 물가 상승 가정은 3%에서 4%. 현재 40살인 사람은 20년 후인 60살까지 만약에 5억 원을 주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명목으로는 약 1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소득도 물가 상승과 주소득 시기에 늘어난다. 따라서 명목에 집착해서 너무 무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균등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명목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현재 50살인 사람은 10년 후인 60살까지 만약에 3억 원을 주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명목으로는 약 4.23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60살인 사람이 아직도 2억 원 정도의 주거자산과 금융자산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은퇴를 늦추거나 재취업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70살까지 일을 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필요한 금융자산은 2.4억 원이면 기본적으로 준비될 수 있다. 이미 1.6억 원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만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소득이 있어서 70살까지 지원했다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자금은 없다. 다만 70살보다 빨리 은퇴하려고 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대략 월 200만 원 수준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60살 현재 시점의 돈 가치로 매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약 1,200만 원을 더 준비해야 한다. 7. 절세의 기본. 절세의 기본은 소득이 길고 균일한 것에 가깝게 들어오도록 소득의 일부를 이연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은 이연이 용이하다. 국민연금도 은퇴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지연해서 총 5년까지 매년 7.2%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지만 수령기간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장수가 예상되고 소득이 있어서 감액되는 경우에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에도 길게 유족연금을 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예를 들어서 30년 소득이 5년 내로 일어나면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을 아주 많이 내게 된다. 계략의 예시. 30년간 소득이 15억 원이고 매년의 소득이 5천만 원이면 매년의 세금은 356만 원이고 총 세금은 1억 680만 원이다. 5년간 소득이 3억 원씩 들어오면 매년의 세금은 9,092만 원이고 총 세금은 4억 5,460만 원이다. 50년간 매년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면 매년의 세금은 109만 원이고 총 세금은 5,450만 원이다. 비고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으로 세액공제를 118.8만 원에서 14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법인으로 전환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법인과 개인은 세금을 납부할 주체가 다르고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으로 할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화 세무조정, 사무실 등으로 기본 비용이 약 연간 2천만 원쯤은 들어갈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가구소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취업자가 무주택인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의 7%에서 10%를 세액공제한다.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에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이자에 대해 공제율 40%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8. 투자 실력에 따른 투자수단의 선택. 투자는 위험을 감안한 실효수익률로 선택하여야 한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 무위험에 비해서 위험이나 기본 비용이 큰 투자 대상은 2%에서 5% 정도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투자 실력이 낮거나 매우 보수적인 사람은 주거자산과 예금을 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대 수익률은 대략 세후 연간 2.54%이고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으면 금융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청년기에는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40세 이후에 IRP 예적금 가능을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실효수익률을 약 4.6%, 10년 납입에서 3.7%, D10년 납입이 가능하다. 투자 실력이 기본적으로 된 사람의 경우에는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펀드나 지수형 ETF를 활용해서 연간 4.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40세 이후에 개인연금을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펀드나 ETF의 실효수익률 6.4%, 10년 납입에서 5.5%,
20년 납입이 가능하다. 투자 실력이 시장 수익률이 넘는 사람은 되도록 조기에 ISA 중개형 납입금 1억 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5년차 25살인 경우 1억 원을 납입하고 70살에 인출하면 복리 만기 수익은 투자원금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연간 투자 수익률 괄호 닫고의 투자기간 승이므로 투자 수익률이 7%인 경우의 만기 금액은 1억 원 곱하기 1.07의 45년 승은 21억 원 명목 금액이 된다. 물가 상승률이 3.5%인 경우에도 만기 실질 금액 세전은 3.76억 원이 된다. ISA는 만기 과세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한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적용하여 차감한 다음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ISA 계좌 내에서의 주식 매매, 채권 매매, 주식형 펀드 및 ETF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 수익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적인 절세 상품과 연령대별 투자수단의 선택. 1. 개인연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인출 나이 제한인 55세에 가까울수록 유동성 문제가 줄어들고 실효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0년을 납입하고 20년 인출의 경우 실효 수익률이 5.15%인 경우에는 인출 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전액 합산되므로 연간 약 550만 원을 40세부터 60세 미만까지 납입하고 60세부터 80세까지 연간 1,500만 원 세전 미만을 수령하면 된다. 2.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중도 인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ISA 중개형은 가입금액 1원으로 100년 만기로 가입한 4년차부터는 인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가입하기가 좋다. ISA 중개형은 주식을 운용할 수 있고 과세이연,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에 적용 가입만 3년 이후 인출 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ISA는 원금 인출 부분은 재납입이 되지 않기에 70살까지 계속 운용하고 다른 자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순서는 개인연금과 일반계좌 자금을 먼저 인출하고 퇴직연금과 일반계좌 자금을 인출하고 ISA 중개형의 원금 인출 후에 ISA 중개형의 수익금을 인출한다. 3. 증권사 위탁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형 펀드 및 ETF의 손익통산을 적용하여 연간 250만 원의 수익을 공제하고 공제 후 소득의 22%를 분리과세한다. 연간 매매 수익과 평가 수익이 5%인 경우에 250만 원씩 매년 수익을 실현하면 세금이 0이므로 5천만 원까지는 증권사 위탁계좌를 이용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주식은 매도 전에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70살까지 운용한다면 계좌 금액이 1억 원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0년간 매년 원금 250만 원 인출 더하기 수익금 250만 원 인출. 종합하면 40살 이전까지는 정책 지원이 있는 예적금과 ISA 중개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40살에서 45세 미만까지는 ISA 중개형과 개인연금을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우선 선택하고 ISA 중개형과 해외 직접 투자 5천만 원까지 이후에 해외 직접 투자 1억 원 후의 위험을 고려한 실효 수익률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해서 다른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 돈이 충분하다면 젊을 때의 적절한 주거자산과 ISA 중개형 1억 원을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형 아파트 전세를 3억 원에 든다면 ISA 중개형도 전세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ISA 중개형 1억 원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40살쯤에 국민연금을 점검하고 40세 또는 45세에 개인연금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어느 정도 해외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이 재원이 되는 퇴직 IRP,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의 계좌를 분리해야 인출할 때 계획이 편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 월 120만 원 인출, 매년 초에 퇴직 IRP 계좌에서 1만 원 인출, 진출년 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연금 계좌에서 월 80만 원 인출,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님, 국민연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월 3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명목금액이므로 20년에서 40년 후에는 가치가 떨어져서 이것만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에 70살까지 시장 수익률로 운용한 ISA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9. 국민건강보험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고려.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 2천만 원 이하 과세 대상, 금융소득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 조건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 제외되고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부양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다. 부부 합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소득에 대해 약 8.14%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부과된다. 특히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과 초과액 모두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이 되고 이때에는 부부 합산 금융소득과 이외의 소득을 반영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만큼 과세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8.5% 지방세 포함이 세금으로 부과되고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49.5% 지방세 포함이 부과되고 이 경우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약 8.14%가 추가로 부과된다. 펀드와 ETF의 경우에 일반 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펀드 및 ETF, 국내 상장 기타 펀드 및 ETF, 국내 상장 펀드 TR과 ETF TR, TDF의 만기나 해지 시의 매매 차익은 15.4%가 원천 징수된다. 이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다. ETF TR은 분할 매도가 용이하지만 펀드 TR은 한꺼번에 해지될 수 있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내 상장 해외 펀드 및 ETF, 국내 상장 기타 펀드의 매매 차익은 유사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연금이나 ISA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해외 펀드는 배당과 분배금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그 부분에 절세 효과가 없는 점이 ISA나 개인연금에서 국내 상장 해외 펀드를 운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한다.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차라리 증권사 위탁계좌로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하면 연간 소득 250만 원을 공제하고 수익금의 22%가 분리과세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10. 자산이 아주 많은 경우의 금융투자계획. 예를 들어서 30억 원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45세이고 60세까지의 누적 소득이 15억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증여를 받을 때에 증여세를 절감하자. 매 10년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만 19세 이상은 5천만 원이 비과세된다. 하지만 증여액이 클 경우는 1억 원 이하, 세율 10%나 5억 원 이하 세율 20%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자산이 30억 원인 45세인 사람이 부동산 15억 원, 금융자산 15억 원이면 가해 증여를 자녀에게 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ISA 중개형과 개인연금에 자기 금융자산의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속 이전할 수 있다. 특히 ISA 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에 1억 원 입금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은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증권사 위탁계좌로 해외 직접 투자를 1억 원까지 할 수 있다. 20년 운용 시 실효세율 약 11% 분리과세. 자산이 50억 원이 넘어서 가에서 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파생상품 CFD 포함이나 파생상품으로 이자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의 11%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주식계좌를 운용하는 경우에 주식 콜 옵션을 합성 매도하면서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주식 옵션 프리미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이다. 이외에도 연간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자용 국채를 이용해서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방법. 증권사 위탁계좌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연간 250만 원 수익이 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22%로 분리과세된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당 50억 원 미만의 일반 투자자의 주식 투자 매매 차익은 비과세된다. 자, 가족법인을 기타금융투자업, 국세청 업종코드는 65990으로 설립하여 운용하는 방법. 위의 내용과 별개로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투자 지식이 준비되고 투자교육 훈련이 되어야 한다. 기본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장기 평균 5% 이상 수익률을 쉽게 낼 수 있다. 수준 높은 전문가에게 2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장기 평균 7% 이상 수익률을 낼 수 있다. 행복한 금융투자.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에서는 장기 평균 7%에서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유료 교육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에 관한 강의는 다음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